남아있으니까 파이팅 합시다. 예, 그래서 동적계획법 DP가 뭐냐에 다시 간략한 그 정리를 좀 하자면, 문제가 하나 주어졌어요. 문제가 주어지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개의 부분 문제로 일단 나눈 뒤에 각각의 부분 문제의 해답을 이용해서 원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묶어서 DP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어떤 특정한 알고리즘이 아니에요. DP는 문제를 푸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딱 보고 아 이거 DP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말할 수는 있는데 뭐 그렇게 하면은 거의 아무것도 안 만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뭐 친구한테 뭐 이거 DP로 풀리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 알고리즘 알 방법이 없죠. DP를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어떻게 쓸 건지. 예, 그렇기 때문에 DP라는 말이 상당히 위험해요. 그냥 이 문제 DP로 풀리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게. 예, 뭐 어쨌든 이 문제풀이 방법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풀 때 문제 너무 큰 것 같아요. 문제를 너무 큰 것 같아. 문제가 너무 큰 것 같아요. n개짜리를 구하려고 하는데 문제 사이즈가 너무 크고 나이브하게 풀려고 해도 좀 약간 지수시간, 아까 피보나치나 뭐 그 LIS 같은 문제에서 예, 지수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문제를 나이브하게 풀지 말고 일단 여기까지만 생각해요. 여기까지 딱 잘라서 생각해요. 여기까지 생각한 다음에 아 뭔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있을까? 정보들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보를 알 수 있으면 그 정보를 이용해서 이 다음 스텝 얘도 계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똑같은 정보를 이거를 또 생각을 해보는 거죠. 똑같은 정보를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까지를 이용해서 최종 답을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거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일단 여러 개의 부분 문제로 나누고 이거 앞에 때 다 지워지네. 예, 문제를 여러 개의 부분 문제로 나누고 그리고 그 부분 문제 이 부분 문제에 해답을 저장하는 거죠. 어딘가에다가 저장을 해요. 뭐 배열이 될 수도 있고 뭐 그건 원하는 데다가 저장을 하시면 돼요. 어쨌든 해답을 어딘가에 써놓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해서 그 해답을 어디다 저장을 해놔요. 그리고 이 저장한 문제들 여기까지 이 모든 해답들이 부분 문제의 모든 해답들이 저장이 돼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해답을 잘 합쳐서 이용해서 여기 있는 최종 문제 우리가 원래 풀고자 했던 그 사이즈의 문제를 얘네들을 이용해서 해결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 부분 문제는 어떻게 구할까요? 이 부분 문제를 구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 부분 문제 구할 때도 앞에 있는 이 정보들 우리가 해결한 이 정보들 있잖아요. 이 정보들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부분 문제를 구할 수 있고 얘 구할 때도 그렇고 구할 때도 그렇고 네 이런 식으로 모든 부분 문제들을 이제 이 방식 각 부분 문제 해답을 이용해서 원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이 방식을 이용해서 부분 문제들을 구하고 부분 문제 해답을 구하고 원래 우리가 풀고자 했던 문제 해답을 구하는 게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문제 풀이법의 동적 계획법 풀이 방식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DP가 이제 뭔지 알았으니까 본격적으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세 번째 문제는 이겁니다. 네, 문제가 좀 길죠. 그래서 2분을 드릴게요. 제가 문제를 읽는데 한 부분 읽고 생각을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시작. 예, 혹시 행렬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오, 네. 뭐야, 왜 이래. 네, 죄송합니다. 예. 행렬은, 이제 여기 보면은 5 곱하기 3, 5x3 행렬이라고 돼 있죠. 5x3 행렬. 그러면 수가 15개가 써 있습니다. 여기 수가 써 있어요. 배열이에요. 그냥 2차원 배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B의 크기가 3x2라고 되어 있죠. 3x2. 수가 6개가 써 있는 거예요. 이렇게 3x2. 이 두 행렬을 곱하고 싶어요. 이 두 개의 행렬을 곱하려면 일단 곱하고 난 결과는 행렬이에요. 어떤 행렬이에요? 뭔진 모르겠는데 행렬이 나와요. 어떤 행렬이 나오냐? 여기 보면은 5, 3, 여기는 3, 2 이렇게 돼 있죠. 가운데 있는 거 두 개 지워요. 얘랑 얘. 그러면 결과 행렬은 뭐냐? 5x2 2짜리 행렬입니다. 결과 행렬은 5x2 짜리 행렬이에요. 5x2 짜리. 5x2 2짜리 행렬입니다. 예, 이거 5x2 짜리 행렬이 나오는데 그럼 각각의 원소는 어떻게 되냐? 이 원소는 뭐냐면 첫 번째 열, 첫 번째 행 반대죠. 첫 번째 행, 첫 번째 열 얘네들을 페어와이즈로 곱해요. 이 원소 곱하기 이 원소 더하기 이 원소 곱하기 이 원소 더하기 이 원소 곱하기 이 원소를 한 값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얘는 뭘까요? 얘는 세 번째 행, 두 번째 열.
이거를 각각 페어와이즈로 곱한 다음에 네, 부분 문제를 모두 다 풀어야 하니 DP 문제는 시간 보충도가 최소한 5n이 되나요? 예, 좋은 질문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예, 좋은 질문입니다. 일단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문제 크기가 n이에요. 근데 이 n에 대한 모든 부분 문제들을 일단은 다 구하고 싶죠. n-1일 때도 풀어야 되겠고 n-2일 때도 풀어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n을 풀기 위해서 필요한 저장 공간의 개수는 전체 n개죠. n개의 저장 공간이 있으니까 당연히 얘를 채울 때 각각 상수시간이 상수시간이 안 걸릴 순 없잖아요. 그쵸? 얘네들 각각 채울 때 상수시간이 될 테니까 일단은 시간 붙였다고 n이다 라고 이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예, 근데 이렇게 이해하시는 건 좀 위험한 생각이고, 왜 위험하냐면 n개 문제를 풀고 싶은데 사실 이 모든 정보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모든 정보가 필요하지 않고, 사실은 n을 풀기 위해서는 2분의 n, 4분의 n, 8분의 1, 16분의 n 이 정보들만 필요해 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문제가 뭔지 모르겠지만, 예, 그러면은 전체 n을 풀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 문제들의 개수는 로그 n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네, 그럼 비록 배열은 n개를 만들 수는 있어도 어쨌든 내가 참조하는 값은 로그 n이며, 각각을 풀기 위해서는 역시나 로그 n개 부분 문제들을 풀기 바라는 셈이 되니까, 예, 이런 경우에는 시간 보충도가 로그 n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시간 보충도가 최소한 5n이 되는 거 대부분의 경우는 맞습니다. 왜냐면 n을 풀기 위해서는 n-1까지 부분 문제들을 고려를 해야 되니까. 예. 그런데 이제 n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2분의 n, 4분의 n 이런 식으로 모든 엔트리를 쓸 필요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특정 엔트리만 쓰는 이러한 풀이법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5n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분 문제로 쪼갠 거의 개수, 부분 문제로 쪼갰어요. 쪼개는 순간 상수번의 시간이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부분 문제로 쪼갠 거의 개수만큼 무조건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n개의 부분 문제를 쪼갰다, n-1, n-2 이렇게 n개로 쪼갰다 그러면 5n만큼은 드는 거죠. 걸리는 거죠. n개의 부분 문제를 2분의 n, 4분의 n, 8분의 n 이렇게 쪼갰다 그러면 로그 n만큼은 드는 거죠.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시간 복잡도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면 안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간 복잡도는 어찌됐든 간에 알고리즘을 다 내고 이 알고리즘이 가능한가? 라고 봤을 때 시간 복잡도를 딱 분석해보고 이거 안 되네, 갖다 버려야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지, 내가 시간 복잡도가 n으로 맞춰야 되니까 이거 DP를 어떻게 쓰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좀 약간 위험한 방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어쨌든 아까 뭔가 그렸는데 왜 그린 게 날아갔지?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렇고요. 네, 문제 다 괜찮으시죠? 네, 그런데 이제 행렬 곱셈을 하다 보면은 좀 이상한데? 잠시만요. 이거 왜 이러지? 왜 이래? 이러지 마. 예. 네, 행렬 곱셈을 하게 되면은 아까 문제에서 5바이 3, 3바이 2, 뭐였지? 예, 2바이 6. 2바이 6. 네, 이런 행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행렬 곱셈은 아시겠지만 결합법칙이 성립한단 말이에요. ABC를 구하고 싶으면 얘네들을 먼저 계산해도 되고 얘네들을 먼저 계산해도 됩니다. 이게 결합법칙이 성립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행렬을 계산하는데, 곱셈을 계산을 하는데 얘네들을 먼저 계산해도 되고 얘네들을 먼저 계산해도 되는 거죠. 얘네들을 먼저 계산했을 때에는 몇 번의 계산이 필요하냐면, 일단 5바이 이만큼의 엔트리가 필요하죠. 5바이 이 행렬 곱하기 이 행렬의 결과는 5바이 2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가운데 거 없애고 5바이 2로 된다고. 예, 5바이 2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바이 이만큼의 엔트리가 필요한데 하나의 엔트리를 구할 때마다 이거 곱하기 이거를 페어와이즈 곱셈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의 엔트리를 구할 때마다 여기 있는 열, 여기 있는 행, 반대죠. 여기 있는 행, 여기 있는 열을 골라서 페어와이즈 곱셈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각각 엔트리를 구할 때마다 3번의 곱셈 연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곱셈하는 데에는 5 곱하기 5 곱하기 3 이거에 들고 이만큼의 시간이 걸리고, 이 결과가 5바이 2 행렬이 될 텐데, 그러면 그 행렬이랑 이 행렬 곱하는 데는 5 곱하기 6 곱하기 2만큼이 걸리겠죠. 들겠죠, 시간이. 예, 근데 만약에 얘네들을 먼저 곱했다고 해볼게요. 얘네들을 먼저 이렇게 곱했어요. 그러면은 이때는 3 곱하기 6 곱하기 2. 그리고 계산 결과는 3바이 6 행렬이 될 테니까 여기서는 5 곱하기 6 곱하기 3. 이렇게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거 더하기 이거, 이거 더하기 이거. 곱셈 연산을 몇 번 하는지가 달라져요.
이 횟수에 따라, 그러니까 그 순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전략을 잘 세워서 행렬 곱셈 순서를 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 문제를 많이 접근을 해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러 가지 인스턴스에 대해서 실험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했었죠. 1/10 이런 행렬이 있고 10/1 이런 행렬이 있습니다. 이 행렬을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가운데 게 없어지니까 1/1 행렬이 되겠죠. 그래서 얘네 둘을 곱하면 계산 결과는 스칼라 값이 돼요. 1/1 행렬이 되고 이때 드는 연산 횟수는 1/2 1 곱하기 1 10 예, 이렇게 페어와이즈 곱셈을 해야 되니까 10번의 연산이 들어요. 그런데 이거랑 반대로 곱해볼게요. 순서를 반대로 해서 이렇게. 그러면 10/1 1/10 했는데 지금 전체 엔트리가 몇 개가 생겨요? 100개가 생기죠. 10 곱하기 10 전체 엔트리가 100개가 생깁니다. 물론 각각 연산 횟수는 1이지만 예, 그러면 약간 이 사실 두 개를 이용해서 이런 인스턴스를 만들어 볼 수가 있겠네요. 이런 인스턴스 네, 이 행렬들을 곱할 거예요. 만약에 이걸 먼저 곱했어요. 이걸 먼저 곱하면 계산 결과는 10/20짜리 행렬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얘랑 곱해야 되는 거죠. 반대로 이걸 먼저 곱하지 않고 얘를 먼저 곱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계산 결과는 아까 보셨다시피 아주 귀여운 1/1짜리 행렬이 나오게 되는 거죠. 1/1짜리 행렬과 얘를 곱하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냥 각각 다 곱해주면 되니까. 예, 그래서 직관적으로 이 인스턴스에 대해서는 이렇게 먼저 곱하는 것보다 이렇게 먼저 곱해서 좀 크기를 줄이고 그 다음에 얘를 곱하는 게 낫겠더라. 이 사실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사실로부터 좀 접근을 해보면 우리가 어쨌든 행렬이 여러 개가 있을 거잖아요. 뭐 우리 행렬들이 여러 개가 있을 건데 어쨌든 마지막에는 작은 행렬 하나 이렇게 나오길 원하는 거예요. 행렬 두 개가 나와서 마지막에는 어쨌든 행렬 두 개 나오겠죠. 어떻게 곱하든지 간에. 예, 행렬 두 개가 나와서 이 행렬 두 개를 곱했을 때 가장 작은 값이 나오도록 가장 작은 값이 나오도록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는 셈이죠. 예, 그래서 이 작은 행렬을 나오길 바라는 거고 여기 있는 작은 행렬이 나오길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행렬을 계속 결합법칙으로 곱하다 보면 마지막에는 두 개의 행렬로 쪼개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n개의 행렬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쪼개지고 예, 그렇게 되게 될 거라는 얘기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필요한 정보는 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곱했을 때 최소값 그러니까 곱셈 연산의 최소값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곱했을 때 곱셈 연산의 최소값,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곱했을 때 곱셈 연산의 최소값, 얘를 알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지금 경우가 뭐가 있느냐, n개가 이렇게 있으면 마지막이 이렇게 쪼개질 수도 있고요, 이렇게 쪼개질 수도 있고요, 이렇게 쪼개질 수도 있고요, 이렇게 쪼개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거에 대한 답을 알아야 돼요. 이 모든 거에 대한 답을 알아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뭐 일단 배열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D1배열의 i번째 원소에는 첫 번째 행렬부터 i번째 행렬까지 곱한 그 결과 중에서 가장 연산 횟수가 적은 것. 네, 얘를 저장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여기 제가 그린 이 부분, 이거를 우리가 di에다가 적는 거예요. 이거 d2i, 얘는 이 부분이 되겠죠. i 번째, 뭐 i 더하기 1번째라고 할까요? 얘가 i 번째였으니까 i 더하기 1번째부터 끝까지 n까지 곱한 결과 중에서 가장 연산 횟수가 적은 것. 그러니까 이게 d2 배열이 되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에 전체 문제를 풀고 싶어요. n개짜리 문제를 풀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잘랐을 때, i까지 잘랐을 때, 이 i까지 잘랐을 때 이 행렬 연산의 결과는 얘의 세로 길이, 첫 번째 세로 길이, 그리고 i번째 친구의 가로 길이, 이 행렬만큼이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 이 뒤쪽 부분은 얘의 세로 길이, 얘의 가로 길이, 그 결과가 행렬으로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게 나온 결과들 중에서
가장 작은 거가 di 곱하기 더하기 d2i 더하기 2 더하기 이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것만큼의 연산이 필요하겠죠. 뭐 각각을 그냥 편의상 ABC라고 할게요. 그래서 A, B, C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미니멈 값 중에서 미니멈이죠. 이 중에서 근데 이렇게 구하면 될까요? 지금 이렇게 구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약간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조금 파헤쳐 보면은 이상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이상하냐? 어쨌든 이 n개짜리 행렬을 전부 다 곱할 건데 n개 행렬을 전부 다 곱할 건데 여기까지를 곱했어요. 처음부터 여기까지를 곱할 거예요. 곱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곱하는 데에는 아무래도 얘를 먼저 곱하고 얘를 먼저 곱한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경우를 우리가 구할 수가 없어요. 왜 못 구하느냐? 이거에 대한 정보가 없잖아요. 얘에 대한 정보가 없잖아요. 얘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D1i를 1에서 i번째 결과 중에 가장 연산일수가 적은 것 이렇게 정하고 D2i를 이렇게 곱한 것들 중에서 가장 연산일수가 적은 것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그렇게 정의를 해봤자 지금 이 값을 구하는 데는 전혀 하등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누르면은 뭐 앞으로 가고 그러나? 잘 모르겠네요. 좀 이상하네. 뭐 아무튼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지금 약간 아닌 것 같죠? 이상하죠? 그래서 답을 검증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좀 의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DP 문제를 풀고 나면. 왜냐면 뭐 점화식 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지금 저도 점화식 냈잖아요. 이거 쉽게 냈죠? 그냥 뭐 문제 쪼개서 그냥 그 두 개 부분 문제를 구하고 얘네 두 개를 이용해서 전체 문제를 구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점화식 내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점화식이 진짜로 맞는 점화식인지 내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정말로 맞는 점화식인지 그거는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답을 한번 검증해 봅시다. 답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스텝이 필요해요. 첫 번째 스텝, 내가 점화식을 구했어요. 근데 그 점화식이 답으로 가능한 경우를 계산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답으로 가능한 경우라는 얘기는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옵티멀 값이죠. 옵티멀 값. 우리가 원하는 옵티멀 값을 잘 계산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물음을 일단 던져 보셔야 돼요. 그래서 D1i, D2i 이 배열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답으로 가능한 경우를 계산할 수가 있는가? 당장 n짜리 문제, n개짜리 문제를 쪼개서 이렇게 쪼개는지 이렇게 쪼개는지 이렇게 쪼개는지 여기서는 구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모든 경우가 다 여기에 포함되니까. 이렇게 쪼개면 di 더하기 1, d1i, d2i 더하기 1 이거 구하면 되잖아요. 이거 두 개 더해서 진짜 이 계산 결과 곱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전체 문제 크기가 나오잖아요. 여기로 쪼개면 이거 곱하기 이거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다음에 이 쪼갠 이 부분에서 계산을 할 때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쵸.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풀어야 되는 부문제가 n개고 하나를 푸는데 m이 걸리면 시간 속도 nm이겠죠. 이거를 푸는데 우리가 이렇게 쪼갤 수도 있고 이렇게 쪼갤 수도 있고 이렇게 쪼갤 수도 있어요. 그쵸? 왜냐면 얘도 어쨌든 부분 문제이기 때문에 원래 큰 문제랑 똑같은 방식으로 풀면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풀어야 될 것 같죠. 왜냐면 행렬이 이만큼 있으니까 얘네들을 어떻게 곱셈 순서를 잘 조정해서 적게 계산을 할 수가 있을까? 곱셈을 적게 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마지막에 결합법칙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계산한 결과를 두 개 합치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합친 결과 이걸 계산한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거 계산한 결과 알 방법이 없죠. 지금 D1에도 저장돼 있지 않고 D2에도 저장돼 있지가 않아요. 우리가 구한 점화식의 쓸모가 없어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답으로 가능한 경우를 우리가 전부 다 계산할 수가 없게 돼요. 그냥 답으로 가능한 경우 A, B, C, D라고 치면 우리가 BC를 먼저 계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BC를 먼저 계산하고 나서 A를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때 이 경우를 계산을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답으로 가능한 경우를 계산할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체크해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답보다 더 좋은 값이 있는가? 답보다 더 좋은 값이 있는가? 옵티멀보다 더 좋은 값이 있는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네가 DP식을 잘못 짰으니까 옵티멀보다 더 좋은 값이 DP식의 결과로 나올 수도 있다. 예, 이거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물론 지금 제가 세운 아까 이 DP식에서는 이번의 케이스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DP식을 어쨌든 잘못 세우게 되면 이 2번의 경우, 이 경우도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 답보다 더 좋은 값이 불가능한지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판단을 해보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이때 안 되죠. 지금 답으로 가능한 경우들을 우리가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답은 잘못됐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n개 문제를 풀고 싶어서 이렇게 쪼개고 나서 이 문제를 또 풀고 싶어서 이렇게 쪼갰는데, 그러면은 이 값은 도대체 어떻게 아느냐? 이 값을 어떻게 아느냐? 이 값을 저장해 놓으면 되죠. 그쵸? 그래서 점화식을 강화를 합니다. 이 값을 저장하고 싶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곱한 이 결과를 저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i번째 행렬에서 j번째 행렬까지 이 계산 결과를 우리가 저장하고 싶어요. 그래서 dij를 i번째 행렬에서 j번째 행렬까지 계산한 결과 중에 가장 횟수가 적은 것, 연산 횟수가 적은 것.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해봅시다. 쉽게 말해서 dij, d3부터 5다, d3, 5다. 그러면 세 번째 행렬부터 다섯 번째 행렬까지 여기에 있는 행렬들을 잘 곱해서 하나의 행렬을 내는 데까지 몇 번의 연산을 해야 되느냐. 근데 이 연산하는 방법 여러 개가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합법칙에 성립하기 때문에 행렬을 곱셈에는 이렇게 먼저 곱해도 되고 이렇게 먼저 곱해도 되겠죠. 예, 근데 어쨌든 결과는 변하지 않아요. 왜냐면 곱셈이니까 변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과는 이 세 개를 곱하면 결과는 어쨌든 하나예요. 결과는 하나인데 이 결과를 내는 데까지 연산 횟수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먼저 곱하느냐 이렇게 먼저 곱하느냐에 따라서 연산 횟수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를 곱해서 답을 내는 데까지 가장 적은 연산 횟수를 가지는 것, 그 연산 횟수를 우리가 dij 여기다가 넣어놓기로 합시다. 이제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dij 여기다 넣을 거예요. 근데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그 질문을 주세요. 예. 예, 그러면 dij 얘는 도대체 어떻게 구하느냐? 구해야 되겠죠. i부터 j까지 곱한, 예, 감사합니다. i부터 j까지 곱한 이 연산 횟수, 이 행렬들을 전부 다 곱해서 이 하나의 행렬을 내기 위해서 필요한 연산 횟수 중에 가장 적은 거, 이거 어떻게 구할 것이냐? 예, 그럼 이제 아까의 아이디어를 사용할 수 있죠. i에서 j까지 문제를 풀고 싶으면 다 쪼개봐요. 이렇게 다 쪼개봅니다. 이렇게 다 쪼개봐요. 예, 다 쪼개봅니다. 다 쪼갰을 때 쪼개는 것으로 가능한, 네, 여기를 뭐 K라고 할게요. 이 쪼갠 부분을 K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DIK 이거 쪼갤 수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D K 더하기 1J. 왜 K 더하기 1이냐면 뭐 일단 I번째 행렬부터 J번째 행렬까지 라고 얘기했으니까 둘 다 포함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I번째 행렬에서 K번째 행렬까지, K 더하기 1번째 행렬에서 J번째 행렬까지, 예, 이렇게 가능한 모든 연산 결과들에다가 또 i에서 k까지 곱하고 나면 이 행렬의 결과가 나오겠죠. 이렇게 k 더하기 1에서 j까지 곱하고 나면 이 행렬의 결과가 나오겠죠. 이 행렬 두 개를 곱하려면 a, b, b, c라고 했을 때 a, b, c 이걸 전부 다 곱한 값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편의상 a, b, c라고 쓸게요. 예, 이거는 각각 달라지는 거죠. a, b, c는 i, j, k마다 다 달라지는 거죠. 그쵸? 예, 편의상 a, b, c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미니멈 값을 취하면 된다. 미니멈 값을 취하면 됩니다. 물론 k는 당연히 i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j보다 작아야 되겠죠. 예, 이러한 k들 중에서 i에서 k까지 곱한 연산 횟수, k 더하기 1에서 j까지 곱한 연산 횟수 더하기 여기까지만 곱하면 안 되잖아요. i에서 j까지 곱하고 싶은데 i에서 k까지 곱하면 행렬 하나가 나와요. 이쁜 행렬 하나가 나오고 k 더하기 1부터 j까지 곱하면 또 행렬 하나가 나와요. 여기서 끝내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최종 목표는 i번째 행렬에서 j번째 행렬까지를 전부 다 곱하는 거니까, 예, k를 매개로 해갖고 i번째 행렬부터 j번째 행렬까지 모두 다 곱해야 되니까 지금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연산 결과가 이거랑 이거니까 마지막에 이거 두 개 곱해서 행렬 하나를 내는 게 목표가 되는 거죠. 최종 목표가. 예, 감사합니다. 예, 최종 목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 곱하기 이 연산을 하는 데는 A, B, C만큼이 걸린다. A, B, B, C일 때. 예, 이것까지 더해줘야 최종적인 I, J에 대한 답을 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여전히 제가 구라를 약간 쳤는데 이 만족하는 K가 없을 수도 있어요. 언제 없냐? I가 J랑 같을 때. 근데 그때는 쉽죠. I랑 J가 같으면 그냥 0이죠. 그러니까 이거 뭐 행렬이 하나밖에 없는데 얘네들을 전부 다 곱하는데 몇 번이 들어? 라고 물어보면 0번이 된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채워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자, 검증을 해볼게요. 그래서 아까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두 가지를 봐야 된다고 했어요. 첫 번째로는 답으로 가능한 옵티멀 케이스. 답으로 가능한 뭔가 그 상황이 있잖아요. 그 모든 상황을 우리가 구한 점화식이 포함하는가. 두 번째, 우리가 구한 점화식이 혹시나 옵티멀보다 더 좋은 값을 낼 수는 없는가, 낼 수 있는가, 이걸 물어봐야 돼요. 사실 이번에 2번 이거를 물어봤을 때 낼 수 있네? 라고 되는 순간 점화식 잘못된 거죠. 점화식을 다시 세워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1번 옵티멀 케이스를 포함하는가? 예, 포함하죠. 왜냐면은 행렬은 항상 결합 법칙을 만족하면서 곱해야 되기 때문에 연속된 애들을 항상 곱하기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연속된 애들끼리 항상 곱해야 돼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지금 모든 연속된 애들을 전부 다 곱하고 있죠. 모든 연속된 애들에 대해서 다 구할 거죠. I에서 J까지 모든 곱을 구해라.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문제들이 전부 다 들어가고, 이 부분 문제들을 합하는 과정 역시 모든 연속된 애들을 구하는 과정이니까, 예,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 이 DP 모든 엔트리를 이용해서 답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예, 그래서 1번 경우는 맞습니다. 예, 우리가 검증을 했어요. 옵티멀보다 더 좋은 값을 낼 수가 있는가? 만약에 우리가 구한 DP 값이 진짜 옵티멀보다 더 좋은 값을 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우리가 구한 DP 값은 어쨌든 간에 이거 더하기, 이거 연산 횟수 더하기, 이거 연산 횟수 더하기, 얘랑 연산한 횟수, 그걸로 우리가 DP 값을 구하게 됐잖아요. 우리가 배열을 채웠잖아요. DP 배열을. 그러니까 옵티멀보다 더 좋아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더 좋아졌다면 그게 진짜 옵티멀이니까요. 그렇게 할 수가 있었잖아요. 1번 경우에서 봤듯이 항상 그렇게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옵티멀보다 더 좋은 값을 찾을 수는 없어요. 더 좋은 값을 찾았다고 하면 그건 구라예요. 왜냐면 옵티멀이 그렇게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우도 검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DP식을 잘 세웠고, DP 테이블을 잘 세웠고, 이 DP 테이블을 어떻게 잘 채웠고, 예, 그래서 이 결과를 이용해서 전체 해답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네, 시간 보첩도는 어떻게 될까요? 예, 이제 이게 좀 아까 질문 주신 거에 답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DP 테이블 전체 엔트리 개수는 n제곱개입니다. 그쵸? i도 0부터 n까지 가능하고, j는 i 더하기 1부터 n까지 가능하죠. 그래서 전체 b고 n제곱개예요. 그리고 각각을 채우는데 지금 k만큼, i에서 j까지 모든 k만큼을 다 봐야 되죠. 이런 애들을 다 봐야 되죠. 예, 그래서 n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전체 시간 복잡도는 n3승이 됩니다. 예, 약간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i가 뭐 n이 10만이라고 치는데 n이 10만인데 i가 2고 j가 10이면 이 가운데는 당장 꼴랑 7개밖에 안 보는 거 아니냐, 근데 여기다 n을 곱하는 게 맞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예, 이거는 예, 직접 포문의 시그마를 전부 다 계산을 해보면 예, 그 n 세제곱으로 항이 나오기 때문에 상수항을 포함한, 예, 그래서 n 세제곱이 나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시간 복잡도를 분석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예, 이거의 시간 복잡도는 항상 5n 세제곱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것도 좋겠네요. 네, 어쨌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살짝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DP를 풀 때, 이거 안 보이겠지? 예, 일반적으로 DP를 어디까지 안 보이지? 여기 보이나요? 예, 일반적으로 DP를 풀 때 i는 0에서 n까지, C1호도 아니네요. 예, J는 0에서 N까지. I 더하기 1에서 N까지. 예, 이렇게 일반적으로 DP를 풀 때 이렇게 될 텐데, 여기서, I, J는 뭐다? 라고 계산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계산하면 안 돼요, 이 문제는. 왜 안 되냐?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부터. 왜 안 되는지. 예, I가 0이고, J가 뭐 10인, 이런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i가 0이고 j가 10인 이런 상황을 가정할 거예요. 그러면 i가 0이고 j가 10이니까 k를 가운데로 쪼갤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문제를 풀려면 k가 4,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부분 문제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k가 4였으면 근데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0에서 4까지 계산한 결과
이거는 알고 있어요. 0에서 10까지 계산할 때 봤으니까. 그런데 이 다음에 또 뭘 알아야 되냐? 5부터 10까지 계산한 결과. 이걸 알아야 되죠. 5부터 10까지 계산한 결과. 그런데 이거 알 길이 없어요. 왜냐? 포문을 이런 식으로 채웠기 때문에 i가 작고 j가 늘어나는 순서 0,0부터 0,1, 0,2, 점점점, 0,1, 1,0, 점점점, 1,n 이런 순서로 채울 거기 때문에 1,1이네요. 죄송합니다. 예, 이런 순서로 채울 거기 때문에 우리가 0,10을 볼 때 4,10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쵸? 예, 그래서 이 순서대로 채우면 안 됩니다. 이 순서대로 채우면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이런 문제들은 어떤 순서로 채우냐? 예, IJ 사이에 길이가 짧은 것부터 채웁니다. IJ 사이에 길이가 짧은 것부터 채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길이가 0인 거부터, 길이가 1인 거, 2인 거, 3인 거, 이 순서대로 채웁니다. 예, 그래서 저는 보통 어떻게 짜냐면 이렇게 짜요. 길이가 0인 거부터, 길이가 최대 몇 가지 될 수 있죠? n까지 될 수 있죠. 네, 길이가 0인 거부터 풀 건데 n까지 될 수 있나? n까지 될 수 없죠. 예. 그래서 i가 0부터 i가 n까지 이렇게 하면 이게 길이를 의미하는 변수니까 j는 자동으로 정해져요. j는 i 더하기 l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dp ij를 채울 거예요. 예, 이거는 이제 포문을 이용해서 반복문을 이용해서 채워야 되겠죠. 왜냐면 i k 더하기 1 j를 봐야 되니까. 예, 이런 순서로 채우게 되면은 우리가 길이가 짧은 것부터 채웠기 때문에 0부터 10까지를 보기 위해서 이것도 알 수 있고 길이가 더 짧죠? 이것도 알 수 있어요. 길이가 더 짧으니까. 예, 그래서 이런 순서로 채우면 우리가 잘 채울 수가 있게 됩니다. 아, 이거 잘렸겠다, 이거. 예. 그러면은 우리가 검증하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두 번째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 두 번째 문제도 검증을 한번 해봅시다. 두 번째 문제의 dp식은 i번째 원소를 마지막으로 하는 인크리징 시퀀스 중에서 가장 긴 것의 길이, 우리가 이거를 아까 di 배열에다가 집어넣었었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검증하는 스텝은 두 가지죠. 답으로 가능한 경우를 계산할 수 있는가? 예, 답으로 어떤 롱게스트 인크리징 시퀀스가 답으로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얘를 마지막으로 하는 dp 값은 이 값으로 채워졌을 거예요. 왜냐면 이것보다 더 큰 값으로 채워졌다고 하면 그게 옵티멀일 거잖아요. 그게 더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도 볼 수 있고, 이 경우도 볼 수 있고, 이 경우도 볼 수 있고, 이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얘가 얘 전에 왔다는 뜻은 얘가 얘보다 더 작았다는 뜻이고, 그렇다는 뜻은 우리가 얘에 해당하는 d 배열을 채울 때 얘를 참조하면서 d 배열을 채웠다는 얘기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답으로 가능한 경우를 모두 계산할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답보다 더 좋은 값은 불가능합니다. 답보다 더 좋은 값이 나왔다고 하면 우리가 실제로 그 값들을 얘보다 더 좋은 값이, 그러니까 진짜 옵티멀이 이거라고 했는데 우리가 구한 값이 얘보다 더 좋아요. 그러면은 얘를 봤을 때 이 값보다 더 좋은 값이 있어야 되겠죠. 이걸 그대로 따라가면 우리가 그러니까 인크리징 시퀀스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얘가 진짜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옵티멀보다 더 좋은 값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답으로 가능한 경우 계산할 수 있고요. 답보다 더 좋은 값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문제도 아까 세운 이 dp식이 맞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맞았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dp를 어떤 식으로 쓰는지, dp가 뭔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dp 심화 문제를 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심화해서 어떤 식으로 또 사용할 수 있는지 그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제가 좀 길죠. 예, 역시 3분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뭐 종이에다가 한번 몇 개 인스턴스에 대해서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예, 3분을 드릴게요. 예,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해주시면 됩니다. 예, 질문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제가 설명을 잘 못했다는 얘기가 되고, 예, 그러면은 모든 분들이 아마 이걸 들으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모를 내용이기 때문에 예, 질문을 언제든지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좀 문제가 약간 어떤 의미인지 이해를 못 하셨을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트리가 하나 주어져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트리가 주어집니다. 네, 이런 식으로 트리가 주어져요. 그냥 여기서 하는 게 낫겠다. 네. 트리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각각의 노드에 있는 숫자가 하나 써있어요. 수가 하나씩 써있어요. 10, 30, 40, 10, 20, 30, 70. 네, 이런 식으로 수가 써있습니다. 이 중에서 독립집합을 고를 거예요. 인디펜던트 셋을 고를 거예요. 독립집합. 아, 여전히 또 IS네요. 예. 독립집합을 구할 거예요. 독립집합이란 뭐냐? 이 독립집합을 고르고 나면 그 독립집합 안에는 인접해에 있는 노드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중에서 아무것도 안 고르는 공집합 역시 IS 독립집합입니다. 얘만 골랐어요. 얘만 골랐어요. 얘만 골랐다. 이것도 독립집합이에요. 그런데 얘를 고르고 얘를 고르는 건 안 돼요. 이건 안 됩니다. 이거 두 개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럼 얘를 고르지 말고 얘랑 얘를 고르자. 이것도 독립집합입니다. 얘랑 얘를 고르자. 이것도 독립집합입니다. 예, 이렇게 독립집합을 다 골랐을 때 그 고른 노드들의 적힌 수들을 다 합쳐서 가장 큰 수가 되도록 독립집합을 어떻게 고르느냐? 예,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 인스턴스 같으면은 다 보시죠. 이 인스턴스 같으면은 얘랑 이렇게 고르면 되나? 얘랑 되네요. 예, 얘랑 이렇게 고르는 게 최대입니다. 예, 문제 이해는 다 되셨죠? 예, 독립집합을 고르는데 그 독립집합을 고른 것 중에서 이제 가장 가중치 합이 크도록 고르는 방법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 문제는. 예, 그래서 역시나 여러 인스턴스에 대해서 좀 해보셔야 돼요. 예, 뭐 트리가 있으니까 일단 트리를 좀 루트 노드를 그려놓고 시작을 해봅시다. 그리고 루트 노드는 언제나 골라야 되는가? 예, 골라야 되는가? 고르는 게 좋나? 안 고르는 게 좋나? 예, 일단 뭐 이런 케이스를 생각해보면 이 루트 노드 안 고르는 게 좋죠. 안 고르고 얘를 고르지 않으면 얘랑 얘를 전부 다 독립해서 고를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또 이런 경우를 생각해보면 루트 노드를 안 고르고 얘를 고르자니 얘를 전부 다 포기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안 고르는 게 낫나? 그러면 얘 안 고르고 나면 얘랑 얘를 고르고 나니까 아, 그러면 사실 루트 노드를 고를 수가 있었네? 이렇게 돼서 이거를 고르는 게 좋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루트 노드만 봐서 이 루트 노드와 자식 노드를 본 다음에 얘네들끼리의 관계 이렇게만 보고 루트를 고를지 말지 고르는 건 안 돼요. 이걸 선택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경우는 루트를 고르지 말아야 되고 이 경우는 루트를 고르는 게 더 좋잖아요, 결과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루트만 봐서, 루트랑 그의 자식들만 봐서 내 루트를 진짜로 고를지 안 고를지를 정할 수는 없어요. 네, 조금 더 해볼게요. 만약에 루트를 골랐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루트를 골랐습니다. 그러면 얘네들 만약에 자식이 있다고 하면 자식이 누군가 있겠죠. 어쨌든 자식이 있다고 하면 얘네들 전부 다 고르면 안 돼요. 얘네들 고르면 안 되잖아요. 그쵸? 얘네들은 고르면 안 됩니다. 그럼 얘네들을 고르지 않았다는 뜻은 또 각각 자식 노드의 자식 노드를 봤을 때 얘를 골라도 되고 안 골라도 되고, 골라도 되고 안 골라도 되고, 골라도 되고 안 골라도 되고, 이제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일단 나이브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나이브한 접근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브하게 접근을 하려면 얘를 고를 때 안 고를 때, 얘를 골랐다면 일단 얘네들을 전부 다 버려요. 얘네들 고를 수가 없어요. 독립집합을 만들어야 되니까. 얘네들 중에서 누군가를 고르면 얘랑 인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독립집합을 고를 수가 없어요. 얘를 고르고 나면 일단 얘네들 자식은 다 갖다 버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손자 노드들, 얘네들을 또 각각 고를까 말까 이걸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나이브하게 접근할 수가 있겠죠. DFS로 풀든지 뭐 어쨌든 제기함수를 이용해서. 그런데 이거 역시 제기함수로 풀게 되면 뭐 어쨌든 지수만큼의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 고를까 말까 두 개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매번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좀 지수 시간이 걸리겠죠. 아, 이거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제 그거를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나이브한 접근을 생각을 해보고 이 문제가 DP인지 아닌지
이 문제를 처음 보는 순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문제가 DP인지 아닌지 알게 뭐예요. 그쵸? 진짜로 이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예, 그래서 근데 당장 나이브한 접근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건 뭐 DP랑 관계없으니까. 나이브한 접근을 생각해보고 이대로 접근해서 문제를 풀 수는 없잖아요. 시간이 안 되니까. 너무 연산 횟수가 많아요. 그럼 이 연산 횟수를 도대체 어떻게 효율적으로 줄일 수가 있을까? 이제 이거부터 좀 생각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어디로 접근을 하시면 되냐면 아이디어를 이 손자 노드에 대해서 얘를 고를지 말지 선택을 했어야 됐어요. 고를지 말지. 얘를 골랐을 때, 얘를 안 골랐을 때. 이 각각의 문제를 어떻게든 풀 수 있지 않을까?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 루트 노드에서도 사실 아까 전에 고를까 말까 선택할 수 있었잖아요. 이 경우는 안 고르는 게 정답이고 이 경우는 고르는 게 정답이었다. 고를까 말까 두 가지 경우가 다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냐면 특정한 노드를 루트로 하는 이러한 서브트리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특정한 노드를 루트로 하는 서브트리들. 여기서 인디펜던트 셋을 고를 건데 가장 가중치의 합이 크게 고르고 싶어요. 그런데 그냥 무턱대고 그렇게 고르는 게 아니고 이 노드를 포함했을 때 인디펜던트 셋의 가중치 합이 가장 크도록 이렇게 고르는 방법이 있겠고, 또 이 노드를 포함하지 않았을 때 인디펜던트 셋들 중에서 가중치가 가장 크게 고르는 방법이 있겠죠. 이거를 부분 문제로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은 뭐가 좋냐면요. 얘를 골랐어요. 얘를 안 고를 거예요. 얘를 안 고를 건데 얘를 안 골랐으면 얘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고를까 말까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고를까 말까 각각에 대해서 전부 다 알고 있어요. 얘도 알고 있고 얘도 알고 있죠. 골랐을 때 최대, 안 골랐을 때 최대 다 알 수 있어요.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분 문제를 풀고 나면. 그러면 우리가 얘에 대해서 얘는 고르는 게 나아, 얘는 안 고르는 게 나아, 얘는 안 고르는 게 나아, 이거를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죠. 이제 다시 해볼까요? 만약에 첫 번째 노드를 고르지 않았어요. 그러면 당장 바로 이 노드부터 고를까 말까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얘를 고르는 경우는 어떻게 되고 안 고르는 경우는 어떻게 되니까 이 중에서 최대값을 골라서 얘의 행동을 정하자.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일단 여기까지가 그 드래프트입니다. 초안이에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아이디어들을 제가 적어봤어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을 하면 돼요. 그럼 이 아이디어를 좀 구체화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방금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 각각의 노드에 대해서 이 노드를 고를까 말까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DP 배열 각각의 노드에 대해서 고를까 말까를 선택하는 거예요. 0이면 고르는 거. 이때는 V를 여기는 고르지 않는 걸로 할까요? 0은 없다는 거니까 V를 고르지 않고 V를 루트로 하는 서브트리에서 인디펜던트 셋을 뽑았을 때 가장 가중치가 가장 클 때의 값. 네, 이렇게 정의를 해봅시다. V0은 V를 고르지 않고 V를 루트로 하는 서브트리에서 IS 인디펜던트 셋을 뽑았을 때 가중치의 합이 가장 크게 하는 그 방법, 그게 DP V0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DP V1을 정의할 수가 있겠죠. 얘는 V를 고르고가 아니고 고르고 V를 루트로 하는 서브트리에서 인디펜던트 셋을 구했을 때 가장 가중치가 클 때의 값을 우리가 여기다가 집어넣겠습니다. 이제부터 이렇게 집어넣고 나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일단 이 각각의 DP 이 서브 문제로 나눠놨으니까 이 서브 문제들, 서브 프로블럼들도 잘 풀 수가 있어야 되겠죠. 서브 프로블럼 어떻게 풀 것이냐. 뭐 일단 이 경우부터 볼까요? 고르지 않았을 때부터. 얘를 고르지 않았어요. V 어떤 V에 대해서 얘를 고르지 않았어요. 얘를 고르지 않았으면 얘네들의 자식 노드에 대해서 이제부터 이 자식 노드들을 봤을 때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얘네들이랑 무관해요. 무관하죠, 얘네들이랑. 그래서 얘를 고르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고 나면 여기에서 지가 어떻게 고르든지 간에 얘는 그걸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의 서브트리, 얘를 루트로 하는 서브트리, 이 서브트리를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전혀. 이 서브트리도 마찬가지죠. 이 서브트리를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얘네 둘이 인접할 리가 없으니까. 트리잖아요. 네, 이 아이디어는 괜찮으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얘를 고르지 않았으면 그냥 얘가 그냥 정하면 되는 거예요. 결정권은 전부 다 얘한테 있어요. 얘를 고를까 말까. 이거를 골랐을 때의 값 알고 있죠? 왜냐면 우리가 그 서브 문제들을 전부 다 풀었으니까. 얘를 고르지 않았을 때의 값, 고르지 않았을 때의 값, 이거 역시 알고 있어요. 이 두 개의 값 중에서 가장 큰 걸 골라서 이제 이 서브트리에서는 어떻게 고르면 돼 라고 여기다가 알려주면 되는 겁니다. 이 서브트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서브트리에서도 어떻게 고르면 돼 알려줘요. 이 서브트리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고르면 돼 알려줘요. 그러면 얘는 뭐냐, 이거 안 골랐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고르면 돼 라고 한 그 값 전부 다 더해주시면 됩니다. 예, V를 안 골랐을 때는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고, 그러면 V를 골랐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얘를 골랐어요. 고릅시다. 얘를 고르고 나면 자식 노드, 얘 서브트리에서는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어요. 얘 무조건 고르지 말아야 돼요. 이거 고르면 안 되잖아요. 고르는 순간 얘랑 인디펜던트 해지지 않으니까 얘를 고르는 선택지는 없는 거예요. 왜 고르지 말고, 그러면 고르지 않았을 때 여기서 IS를 고르면 어떻게 될까? 이미 알고 있죠. 이거 구했잖아요. 서브 문제들을 구했죠. 그래서 고르지 않았을 때 그 값만 봐서 얘한테 전해줘요. 얘도 고르지 않았을 때 값만 봐서 전해주고, 고르지 않았을 때 값만 봐서 전해줘요. 그 값들을 전부 다 더하고, 그 다음에 얘 골랐죠. 얘 골랐기 때문에 이걸 고를 때 얘 가중치의, 그러니까 얘의 가중치, V의 가중치, 가중치 뭘로 하지? 더블로 할까? 예, V의 가중치, 이것까지 더해서 이 전체 V를 골랐을 때는 예, 이 값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 다음 문제. 그래서 이게 동적 계획법의 아이디어를 이렇게 적용을 하면 되고요. 그럼 점화식은 어떻게 세우냐? 예, 이렇게 세우면 되겠죠. 만약에 V를 안 고를 거예요. V를 안 고를 거면 각각의 모든 자식들에 대해서 합을 구하는 거예요. 무슨 합을 구하냐? 얘를 고를까 말까? 고를 때 IS들의 가중치 합, 안 고를 때 IS들의 가중치 합. 그것 중에서 당연히 큰 거를 골라야 전체 IS, 인디펜던트 셋의 가중치 합이 커지겠죠. 그래서 고를까 말까? V의 모든 자식 노드들에 대해서 그 자식 노드를 U라고 할게요. V의 모든 자식 노드, child V, 이게 V의 모든 자식 노드들이란 뜻이고, 거기에 속하는 모든 U들에 대해서 dp U, 0 dp U, 1 이거 둘 중에 최대값을 구한 다음에 그걸 각각의 자식마다 전부 다 합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 이 값은 어떻게 될까요? V를 고를 거예요. 고르고 싶어요. V를 이건 고를 거예요. 골랐어요. 고르고 나면 자식 노드들은 선택지가 없죠. 얘네들은 고르면 안 돼요. 고르면 안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자식 노드들에 대해서 고르지 않았을 때 값을 전부 다 더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U 자기 자신의 가중치를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V 자기 자신의 가중치를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얘의 가중치. 그러면 그게 V를 루트로 하는 서브트리에서 V를 골랐을 때 가능한 IS들의 가장 큰 값이 되겠죠. 이 위에도 마찬가지예요. V를 루트로 하는 서브트리에서 V를 고르지 않았을 때 그때 IS로 가능한 값들 중에서 가장 큰 값, 이렇게 되겠죠. 네, 이 점화식 괜찮으신가요? 이해되셨나요? 이 점화식.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어요. U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 V가 자식이 없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는 이제 초기 조건으로 집어넣어주면 돼요. V가 만약에 리프노드예요.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 V를 고르지 않았을 땐 당연히 빵이죠. 안 골랐는데 인디펜던스 셋이 뭐가 있어요? 공집합이잖아요.
V를 골랐어요. 그러면 얘는 그냥 V의 가중치 이거겠죠. 네, 그래서 V가 리프 노드일 때는 이 두 개를 베이스 케이스로 두고, V가 리프 노드가 아닐 때는 이렇게 내 서브 트리에 있는 모든 노드들, 이 친구들의 계산 결과를 활용해서 이 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네, 시간 포착도도 구해볼까요? 그냥 구한 김에. 네, 시간 포착도도 구해볼게요. 그러면 V마다, 각각의 노드마다, 일단 그 전체 DP, 일단 전체 DP 테이블의 개수는 n개죠. 왜냐면 노드가 n개 있으니까. 전체 DP 테이블의 개수는 n개예요. 그럼 각각의 DP 테이블마다 몇 번 봐야 되냐? 자신의 차일드 개수, 자신의 자식 개수만큼 봐야 돼요. 자신의 자식 노드 개수만큼 봐야 됩니다. 각각 V마다. 얘네들 자식 노드가 몇 개인지 몰라요. 몇 개인지 모르죠. 왜냐면 그 최악의 경우에는 모든 애들이, 루트 빼고 모든 애들이 다 자식으로 달려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 자식 노드 개수가 b고 오브 n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n개만큼의 테이블을 채워야 되는데 각각이 5n만큼 가능한가? 그래서 5n 제곱인가? 네, 이렇게 시간 복잡도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것보다 더 좋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어쨌든 간에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값은 모든 친구들에 대해서, 모든 버텍스 셋에 속하는 모든 버텍스들, 모든 노드들에 대해서 자기의 칠드런 개수, 차일드 개수, 자기의 차일드 개수, L이 빠졌는데, 예, 차일드 개수, 이 차일드 개수들의 합을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차일드 개수의 합을 구하면 되겠죠. 이 차일드 개수의 합은 얘의 차일드 개수의 합은 어떻게 구할까요? 이 선분을 다 세주면 돼요. 이 차일드 개수는 어떻게 구할까요? 얘에서 나가는 선분들을 다 세주면 되죠. 이 차일드 개수는 여기서 나가는 선분들을 다 세주면 돼요. 그런데 이 하나의 선분이 이런 식으로 선분을 셌을 때, 이거 혹시 잘리나요? 예, 이런 식으로 선분을 셌을 때 이 하나의 선분이 얘에서만 세지지 다른 누구한테도 세지지가 않아요, 지금. 그러면 차일드들 개수를 전부 다 더하면 그래프에 존재하는, 트리에 존재하는 모든 선분들의 개수가 될 거고, 모든 선분들의 개수는 n-1개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DP 테이블을 채우는 동안 이 참조가 몇 번 일어나느냐, 이 참조가 몇 번 일어나느냐 라고 물어보면 이거는 n번 일어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n개를 채워요. 일단 n개를 채우는데, DP 테이블은 n개를 채워요. n개를 채우는데 얘 채울 때 몇 개를 봐야 되는지, 얘 채울 때 몇 개를 봐야 되는지, 얘 채울 때 몇 개를 봐야 되는지, 이 몇 개를 봐야 되는지, 이 개수를 전부 다 더한 거 역시 5n입니다. 예, 그러면은 n개를 채우는데 그걸 채우는 동안 n번만 연산을 하면 돼요. 각각 n번씩이 아니에요. 얘를 할 때 n번, 얘를 할 때 n번이 아니죠. 이거를 할 때 더하기, 이거를 할 때 더하기, 이걸 할 때 더하기, 점점점, 마지막 얘를 할 때 이 연산 횟수를 전부 다 더한 게 5n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시간 복잡도는 5n이 돼요. 시간 복잡도는 5n입니다. 5n. 예, 그래서 아까 세 번째 문제까지는 우리가 1차원에서 좀 DP를 적용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선형 자료 구조죠. 선형 자료 구조에서 DP를 적용을 해봤지만, 지금 이 문제에서는 트리 자료 구조에서도 DP를 적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트리에서도 많이 DP를 써요. 우리가 그래서 그거를 일명 트리 DP라고 부르기도 하죠. 트리에서 쓰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다, 트리에서 쓰는 동적 계획법이다 라는 의미로 트리 DP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 어쨌든 선형이 아닌 자료 구조에서도 이제 우리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아이디어를 갖다 쓸 수 있고,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아이디어는 결국에 큰 문제를 풀고 싶으면 부분 문제들을 구해서 그 부분 문제들을 적당히 합해라 라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그 아이디어를 내려면 많은 인스턴스에 대해서 실험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인스턴스에 대해서 실험을 안 해보고 문제만 딱 본 다음에 이거 왠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아이디어를 적용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죠.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걸 설령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사람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풀이법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거예요. 이 모든 문제들, 이 모든 인스턴스에 대해서, 이 인스턴스, 특정 인스턴스에 대해서 이거 뭔가 앞에 값이 있으면 뒤에 값을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시뮬레이션 이미 한 거예요. 근데 그게 0.5초 만에 일어났으니까 시뮬레이션 없이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적용하면 돼 라고 말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일단 여러 가지 인스턴스에 대해서 실험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실험을 하면서 왠지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이 값들을 참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 순간, 그럼 혹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아이디어를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각각의 문제를 푼 다음에 이 문제를 풀고 이 문제의 해답을 어딘가에 저장하고 얘를 풀 때 이 어딘가에 저장한 해답들을 모조리 긁어 모아서 얘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문제는 이제 여기까지고요. 제가 준비한 문제 외에도 제가 다음 주, 그러니까 오늘 강의가 끝나면 BOJ 백준 온라인 저지 그룹에 연습을 팔 거예요. 그 연습에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문제들, DP를 이용한 문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좀 잘렸을 거예요, 아마. 제가 확인은 안 했는데 아마 이쯤에서 잘렸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제가 이거 올려드릴 테니까 이 문제들을 이제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연습하실 때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건 DP를 풀어야겠다라고 생각한 다음에 접근할 수 있어요. 제가 뭐 DP 강의에 대한 연습 문제 올려드렸으니까 DP로 안 풀리면 좀 이상하잖아요. 제 인성이 약간 의심이 되는 상황이죠. 어쨌든 그래서 이 문제들은 전부 다 DP로 풀 수 있어요. DP 동적 계획법의 아이디어를 사용해서 풀 수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처음 보는 문제다, 실전에서 맞닥뜨렸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 인스턴스에 대해서 좀 실험을 해보신 다음에 그때 이 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앞에 문제들을 전부 다 어떻게든 합쳐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아이디어를 내는 걸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일단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4시까지 4분쯤 남았는데 질문 있으시면은 슬랙에 올려주시면은 제가 나머지 4분 동안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가 끝이에요. 제가 준비한 거. 다음 까만 화면이에요. 까만 화면. 진짠가? 그렇네요. 그럼요. 문제 풀다가 질문 생기면 슬랙에 올리시면 이제 저나 아니면은 중급 멘토 담당하시는 분께서 답변을 해주실 것입니다. 혹시 잘은 모르겠는데 제가 일단 이 문제들을 연습에 올려놓고 나중에 좀 이 문제는 풀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뭔가 많은 요청이 생기는 문제가 있으면 혹시나 있으면 지금 뭐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러면은 뭐 나중에 문제 풀이 영상을 따로 제작을 해서 올리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뭐 부담 없이 일단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다 푸실 필요는 없어요. 뭐 문제 많잖아요. 이거 저도 다 못 풀어요. 이거 귀찮아갖고 그냥 뭐 풀고 싶은 거 그냥 골라서 풀고 아니면은 내지는 그냥 문제만 읽고 아이디어를 내고 이 문제 이런 아이디어로 풀면 되겠다. 구현은 안 해봐야지. 뭐 이것도 괜찮으니까 일단 문제 읽고 이 문제가 어떻게 DP 아이디어를 어떻게 활용하면 되겠구나. 그런 것까지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뭐 강의 끝나면 제가 강의 자료들은 업로드를 해드릴 거고요. 이거 노트를 지울까 말까 고민되는데 일단은 안 지우고 올려볼게요. 근데 뭐 이거 보고 뭘 알 수가 있는 거지? 알 수 있는 정보가 없는데 영상이랑 같이 보셔야 될 것 같네요. 만약에 노트를 참고하실 거면은 그리고 이 수업에서 등장한 문제들에 한해서는 제가 직접 짠 소스 코드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물론 C 스타일로 짜여져 있어요. 제가 C를 좋아해서 C를 좋아하는 건 아닌데 C로만 문제를 풀어서 뭐 언제든지 또 다른 질문 뭐 복습하다가 언제든지 질문 있으시면 그거 역시 슬랙에다가 올려주시면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첫 번째 강의고 또 익숙하지 않은 강의 방식이기도 했는데 어떻게 2시간 동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는 저 말고 이제 다른 분이 강의를 하실 거고 저는 이제 그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UCPC 온라인 예선과 겹치기 때문에 제가 좀 강의 시간을 조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 시간 조정하고 나서 여전히 슬랙 공지사항에다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